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김규림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매년 이맘때 다음해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경제 전망과 비즈니스 트렌드, 산업별 전망,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의 내용을 담겨 있고 화면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제가 먼저 경제 전망과 비즈니스 트렌드 일부 내용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호정 상무께서 비금융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경제입니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고 이 중에서 미국은 예외라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3년도 6%대에서 25년도에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25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3.2%가 예상됩니다. 국가별로 미국이 전 세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 성장률 2.1%를 상회하고 중국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내년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각국마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국에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국가별 성장 경로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선 한국은 2025년 1%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관세를 포함해서 대규모 통상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와 같은 상품을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8위에 해당되는 한국도 통상 제재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출 증가세 둔화가 가능성이 높고 건설 경기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내수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증시도 하락하면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내년에 도래할 주요 이슈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22년부터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 연속 10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2024년도 중반에 5.5%까지 오른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았지만 민간의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면서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도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순자산도 사상 최고치인 168조 달러로 넘어서면서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CPI나 PCE는 목표 수준인 2% 중반대까지 낮아졌고요.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골디락스로 평가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를 멈추고 2개월 연속 오름세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기업과 개인소득세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보편 관세와 같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률을 낮추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에 정리해두긴 했지만 트럼프 공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난달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 중심으로 과도한 미국에 대한 낙관론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위험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면서 투기 등급 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발행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상회했고 이는 2005년도 이후의 월간 기준으로 세 번째 규모입니다. 투기 등급 채권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강달러와 고환율의 지속성입니다. 우선 이번 주가 2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하는 주입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은 0.25%를 낮추면서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의 경계감도 높은 수준입니다. 우선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96% 정도가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어떤 호주세와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 내년에 4번 정도의 연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두세 번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내일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올해 3월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고 물가나 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시장 참가자의 91%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동결할 경우에 양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져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시장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1%대이고 내수 부진이나 경기 하방 압력이 높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지만 1월에 금통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기준금리 중앙값을 2025년 말에 2.5%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거나 원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봐가면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도 조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 상황입니다. 환율은 이미 한국과 미국 간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면서 환율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강달러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1,400원대 육박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정치적 리스크와 또 어제 FOMC 경계감이 높으면서 1,440원대에 가까워지면서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로 인해서 2025년 초중반까지는 1,400원대를 넘는 수준이 전망되고 내년 4분기에는 강달러가 소폭 완화되면서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의 레벨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 부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통화 약세를 통해서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기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트럼프 1기 관세 정책과 또 무역 협상 등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중후반에서 1,200원대까지 오르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해지 수단 그리고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들의 조치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통상 제재가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급 과잉으로 중국 기업이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던 기존의 취약성과 또 과잉 부채로 중국은 구조적인 성장 둔화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나 투자 또 소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부진을 겪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5%를 하회하다 보니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거의 매월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또 신중한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수정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드뱅크는 기술 혁신의 강화라든지 또 국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 중기적으로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압박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 양상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동등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을 했고 또 HBM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자국 핵심 소재에 대해서 미국 수출 금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점은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위안화 10% 정도를 절하를 용인을 하면서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현재도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7.2 위안을 좀 넘어서고 있는 위안화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10에서 15% 정도의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7개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중국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에 대해서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교역국들의 환율 조작을 경고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지 중국이나 그 외 국가들이 갖고 통상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정책 기조들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5가지 아젠다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부분입니다. 생산형 AI 활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또 AI 기술 구현을 위한 인프라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면 우수한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가진 반도체 확보가 또 AI 시대의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픈 AI는 2025년 1월 달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 성장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환경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에 퇴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또 안정적인 수급 이런 문제는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저탄소 에너지원이나 원자력과 같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브릿지 에너지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기후 관련 혁신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6대 은행에서는 20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술 기후 펀드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고요. AI 기술의 경우에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 컴퓨팅 인프라 또는 또 전력 소모가 적은 차세대 AI에 대한 기술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K-웨이브입니다. 한류로 시작된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컨텐츠 인기가 라이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산 식품 또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조선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들이 해외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소비력을 갖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또 외국인과 같은 특정 고객에 대한 세분화 전략과 시장 공략도 중요합니다. 건설 쪽에서는 시니어층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시니어 하우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5번째는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직 계열화 또는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같이 그런 기업의 전략 방향의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유럽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산 LNG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탈피해서 노르웨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가스공사는 오만이랑 맺은 LNG 장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미국산 LNG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같이
굉장히 좀 유사한 상황에 있고 그 당시 세계 1위였던 한국조선업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선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약 55%에 해당하는 3만 5천 명 정도가 감축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노력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산업 부문에서 은행업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은행은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 예상될 것이고 또 성장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직접금융을 늘리면서 기업부채 증가세나 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은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지만 절대적으로 은행의 대출 규모 레벨을 고려할 때 이자 이익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ROE 부분에서는 밸류업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수익성 지표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연체율 상승이나 또 대손 비용 증가, 또 동남아 지역에서 자회사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채권 운용 수익이 개선될 수 있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수요 개선이라든지 미국 주식 또 해외 주식 선호 등에 대해서 브로커리지나 트레이딩 부문 실적 개선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과 관련돼서 부동산 PF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채무보증 수수료 같이 부동산 IB 부문의 수익은 위축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수요 확대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 업계 주요 이슈가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입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 대형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부실자산 비율이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익스포저 그리고 자기자본 규모별 업무 범위로 인해서 증권사 간에도 실적 격차가 예상됩니다. 카드 부분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비용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이로 인해 카드 결제 자체로 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적격 비용 재산 등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결정돼서 약 304만 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소폭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의 카드론 총량 규제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자들 중심으로 연체 증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또 24년 6월 말 기준으로 카드론 잔액이 40조는 넘어서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구구조 변화, 그 다음에 또 시장 경쟁도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신규 보험 가입 수요가 제약된다는 점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저축성 보험의 판매도 좀 부진할 수 있고 불황형 보험의 해약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업에서는 CSM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 신계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신보험 같은 부분도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또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CSM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계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보험부채 할인율 연착륙 방안 등이 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 금리 인하 부분은 특히 장기보험을 많이 판매한 회사를 중심으로 부채 듀레이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보험보다는 보다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상해 또 질병과 관련된 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일반 보험보다 또한 이제 일반 손해보험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의료 쇼핑이라든지 뭐 이상기후, 자동차 관련된 손해율 부분에서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나 보험 상품 해지율 개편 같은 부분은
손해보험에서도 비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 대비 안정적인 수익과 또 건전성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PF 관련된 자산의 부실화나 연체율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여신 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좀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PF를 포함한 기업 대출과 가계신용 확대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에 있고 대출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캐피탈 부분은 신차 판매 부진이나 건설분기 악화로 기업이나 투자금융 쪽에서 확대가 제약되기 때문에 2025년에 성장은 제한될 전망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전체 발행금리는 내려가지만 또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긴 하지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나 신용등급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차별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은 금리 인하가 전 업권에 걸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또 채권 운용 이익 증가 내지는 또 부채 듀레이션 확대라는 어떤 요인들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좀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증권업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트 2.0, 그다음에 빅블러 또는 최근에 망블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고 이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되냐에 따라서 기업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실물 경제의 악화와 자영업자들의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부실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서 부동산 PF 보유 금융사 간의 건전성 부분도 취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채무 구조도 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강화에도 힘써야 되는 점들이 공통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이자 이익 외에 비이자 수익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밸류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본 비율 유지, 고환율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 등의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이나 ISA 계좌 관련돼서 금융상품의 라인과 또 디지털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니어 보험이라든지 미니보험 같은 특화보험을 발굴을 하고 또 손해조사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의 경우에는 취업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관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휴나 특화카드 또 운영 영업 사업 강화에 대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저출생 고령화에 맞는 시니어 공약, 요양산업 진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축은행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F 관련된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이어서는 비금융산업에 대해 이호정 상무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이호정 상무입니다. 저는 테크 산업과 유통 소비재 산업, 제조업, 인프라 산업의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 미디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5년 IC 집적 회로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저효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2025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시대에 성장세가 주목되는 반도체 분야로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고대역폭 기반의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강화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기반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엔데믹을 바라보던 2022년부터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5.3%의 한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로 2021년부터 중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시장 점유율 2위를 지속적으로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LCD 분야에 주력했던 중국은 최근에는 OLED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원재료, 부품, 설비의 디스플레이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정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2025년 스마트폰 시장은 그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 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하반기 애플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은 AI 모델 분석 속도의 향상, 외부 시스템 이용 비용의 감소, 그리고 데이터 보안 우려가 적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기기 내 다양한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제조사의 AI 활용 전략이 2025년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혁신 요소로 주목됩니다. 2025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인게임 광고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3,124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0.7%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주력인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성장세는 경기 둔화, 대체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로 이전보다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게임 업계가 높아진 기술력과 안정적인 중국 내수 시장,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중국 최근의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국내 게임사 역시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게임사는 현지 파트너십 확대, 플랫폼 다변화, 그리고 IP,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브랜드 강화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게임사는 콘텐츠 장르 다양화를 확대하고 북미, 일본 그런 콘솔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AI 기술 도입도 게임 제작 전반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사운드 제작, 그리고 AI를 활용한 게임 캐릭터인 NPC, non-player 캐릭터 생성이 가속화되면서 맞춤형 게임, 인터랙티브 게임, 인디 게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25년 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타깃 시장 전략을 강화해서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제작 부문은 IP, 지식재산권, 보유 제작 비중을 늘려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전환하고 영상 플랫폼을 가격 차별화 전략과 함께 그리고 인수합병, 장르 다각화, 타산업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음악 산업은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으로 공연과 앨범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아티스트 육성과 버추얼 아티스트 사업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의 구독 모델 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웹툰, 웹소설은 주요 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유럽 지역의 사업을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서 핵심 시장에서의 성과가 사업 확장 가능성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유통 소비재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은 전체적인 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통업태별로 온도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유통업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더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최근에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 패턴이 근거리, 소용량, 다빈도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마트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고환율 지속으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소비자인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데 따른 회복세 제약이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편의점과 SSM, 기업형 슈퍼마켓은 근거리 선호 쇼핑 트렌드의 수혜를 입어서 특수가 기대되는 업태입니다. 그 편의점은 종합 근린형 점포로 그리고 SSM은 근거리 식품 전문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태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올해 TMF 미정산 사태와 같은 여러 이슈가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커머스는 상위 업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식품 외식 산업입니다. 식품 시장 역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전반적인 회복세는 지연되겠고요. 실속형 소비가 이어지면서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간편식 밀키트 그리고 PB,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면, 과자, 김과 같은 주요 가공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품 산업은 수출 중심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식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식비를 줄이고 내식, 집에서 실내에서 먹는 내식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이어지면서 회복세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푸드 딜리버리 시장은 배달의 일상화로 퀵커머스와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다음 패션입니다. 패션은 대표적인 준내구재 제품으로 소비 여력이 감소할 경우에는 필수재 대비 소비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밀리는 경향이 있죠. 이런 특성에 따라서 2023년 10월 8.2%까지 치솟았던 패션 물가가 2024년에는 2%대로 내려왔음에도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의료비 지출 전망 CSI가 100을 하회하는 모습임에 따라 단기간 내에 패션 소비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에 내수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경우에는 패션 소비 심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패션 OEM 시장의 경우에는 핵심 수요국인 미국의 과잉 재고 현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미국의 의류 소비 회복세에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패션 OEM 시장에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서는 올해 화장품 내수 시장은 부진했으나 내년에는 수출 중심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회복이 화장품 시장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과거 화장품 시장에는 럭셔리나 수입 화장품 브랜드가 주도해 왔다면은 최근에는 중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디 화장품 브랜드가 그 화장품 시장에 축이 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불황형 소비 트렌드 덕분에 저가 경기 소비재가 차별적 수요를 나타내면서 중저가 화장품인 그 화장품 인디 브랜드는 성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화장품 OEM, ODM 기업도 인디 브랜드 중심의 올더 강세가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 대신에 북미나 일본, 유럽과 같은 비중국 지역에서 수출 지역 다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 중심의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2024년 화장품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확대가 화장품 수출 호조를 견인하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K-뷰티하고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들의 기업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과 같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영역에 주목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업은 2025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용자 효용이 창출되는 영역을 파악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초세분화되는 콘텐츠 장르 수요 트렌드에 대응해서 소비자 분석과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 전략을 펼칠 때에는 현지 그런 제작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해외 진출 관련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음료 기업들은 외식 대체품으로 인식되는 간편식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에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주요 권역별로 맞춤 전략으로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산업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구조적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디 브랜드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K-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저변을 넓히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국내 게임 산업에서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중국 게임의 위상 강화로 더욱 치열해진 그런 경쟁 환경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그 게임 기업들은 장르 플랫폼 확장과 해외 진출, 고투마켓 전략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게임 산업 내 AI, 인공지능 도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게임 생태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기업들은 AI나 몰입형 기술과 같은 디지털 테크의 접목으로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하고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의 IP, 지식재산권 기반 협업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유통산업에서는 오프라인 유통 업태의 경우 업태별로 타깃 소비자 특성에 맞춰서 제품을 구성하고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온라인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에 따라서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와 같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취향 세분화 트렌드에 대비해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들은 양극화 소비 성향에 따라서 고가 브랜드 중심의 리빌딩을 전개하는 한편에 그 중저가의 그런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라던가 애슬레저 브랜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5년에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소폭 확대에 그치면서 성장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은 마이크로 LED, 투명 디스플레이와 같은 신산업 전략 추진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발굴과 선점에 주력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에 대한 2025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예측보다 좀 저조했는데요. 주요국의 그런 환경 규제 완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폐지,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 기업들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라인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흥시장에 진출하면서 제한적인 성장세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인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신흥시장의 투자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을 의미하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주요 화두로 부상할 전망인데요. 자율주행의 경우 미국은 웨이모, 중국은 바이두를 필두로 그 서비스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에 SDV 전용 OS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토요타와 메르세데스 벤츠도 각각 전용 OS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SDV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세계 철강 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철강 수요량은 17억 7,150만 톤으로 2024년 대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전히 수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수요가 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국내 철강 수요량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수급 부담이 계속되면서 2024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국내 건설 수주가 약간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착공 프로젝트의 재개가 기대되면서 봉형강 수요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 속에서 선박용 후판을 중심으로는 부진한 업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수요 감소가 전반적인 수주, 점유율 하락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에 국내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950만 CGT, 수주액은 1.6% 감소한 31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 개선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친환경 선박 대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 물량이 평균 3.6년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MRO는 정비, 수리, 운영 이런 MRO 분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지난 11월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 MRO 분야에 한국과 미국의 그런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정 추세 속에서 선종에 따라서 그 시황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과 그리고 LNG, 액화 천연가스선은 과거 호황기 때 발주되었던 대규모 물량이 인도될 그 예정이라서 공급 과잉 발생의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앞으로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벌크선과 탱커선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업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선종의 수요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성공 여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에 대한 그런 입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유화학산업입니다. 그 화면에 표를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정제 설비가 대규모 셧다운에 돌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전체 정유 생산 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그 페트로차이나가 대규모 정제 설비 폐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정제 설비 구조 조정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국내 정유 수급은 일부 개선될 수는 있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 주요국 수요 부진과 같이 수익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계의 단기적 실적 개선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경기 부진과 환경 규제에 따라서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에 에틸렌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에틸렌을 비롯한 기초 유분 전반의 지급률을 100% 이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도 기존보다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석유화학 통합 공장 COTC 이 프로젝트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 과잉의 심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화학업계의 수출 타격과 수익성 감소는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입니다. 다시 볕이 드는 에너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5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3억 500만 석유 환산 톤으로 2024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1차 에너지 원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가스의 경우 앞으로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발전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2024년 대비 7.2% 증가로 높은 수요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개설되면서 LNG, 수소, 혼조 발전의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석유의 경우 건물 부분 수요는 가스로 대체되면서 소폭 감소하지만 산업과 그런 수송 부문에서는 수요가 증가해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석탄의 경우에는 발전량 비중 목표가 2030년까지 17.4%로 기존 계획보다 낮춰서 설정된 만큼의 향후 수요 둔화세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2025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가 급성장하고 항암제 분야의 지속적인 강세로 2024년 대비 4.5% 성장한 1조 2,0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의약품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2025년에는 전체 의약품 매출의 40% 이상을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CDMO, 위탁 개발 생산, CDMO 그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은 248억 달러로 2024년 대비 1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국내외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항체 치료제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심으로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건설 산업 전망입니다. 2025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SOC 예산 축소로 공공수주 감소가 전망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그 금리 인하 기조와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민간 수주를 중심으로 느리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내년 건설 산업의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국내 건설 산업 회복에 발목을 잡았던 건설 공사비 이슈인데요. 우측 그 그래프를 이제 보시다시피 그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국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년간 30% 가까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뀌게 된 금리 인하 기조하고 더불어서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 추진은 향후 공사비 하락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2025년에는 미국 트럼프발 강달러가 이제 예상되면서 공사비 하락이 지연될 여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항공산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이 다시 늘면서 2025년 항공여행 수요는 꾸준한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LCC, 저비용 항공사의 해외 노선이 확대되고 공항의 그런 슬롯 또한 추가 배정되면서 내년에는 LCC의 약진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 화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그 글로벌 항공 화물은 점진적인 물류 회복과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그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전자제품, 화장품, 헬스케어와 같은 그 한국의 주요 운송 품목과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필두로 한 그 C커머스, 차이나 커머스 상품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면서 완만한 그런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 최근 각국에서 강화되는 자국 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서 주요 항공 화물 품목인 첨단 전자 제품은 국제 물동량이 감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산업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과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그런 차세대 연료 운반선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함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고장 또 예측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고장 예측 기술을 개발하면서 효율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서 송전 설비 용량 확충과 같은 그런 전력 인프라 보강을 또 이제 가속해야 합니다. 또 LNG 원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공급 시설 확대,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그런 넷제로 혁신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유망한 대사질환 치료제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CDMO, 위탁 개발, 생산, 시장 확대에 따라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약품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맞춤 전략 수립도 필요합니다. 건설 기업은 시니어 하우징과 모듈러 주택의 차별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을 해서 외부 그런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중동 지역 발주의 그런 불확실성과 중국, 인도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에 대비해서 해외 발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항공산업은 지속 가능 항공유의 그런 사용 확대와 친환경 항공기 도입의 탈탄소 경영 전략을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중무역 견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기업은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그 외에 그런 하이브리드의 차급과 차종을 다양화하면서 신차 판매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구형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릴리스와 상용화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SDV 생태계를 선점하는 전략 마련도 중요합니다. 철강 산업은 중국산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수급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제품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재고 부담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정유업계의 경우 국제 유가의 변동성, 수요 부진과 같은 불가피한 대외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학업계 역시 수익성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품의 다각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리스크, 중국 등의 수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해운 산업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로 최적화, 그리고 선박 운항 속도 조정, 정기적인 유지 보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항로별로 그런 수요들을 예측을 하고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특히 예상되는 노선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2025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2025년 경제 산업 전망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우측 채팅창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쪽 동남아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대응 방안이나 향후 운영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도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악화가 되면서 해외 점포에서 수익성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거나 또 해외 점포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거나 또 글로벌 자산 회수 전문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부실 채권의 회수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재 문제가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성장성이나 시장 규모,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금융업을 통한 해외 진출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HBM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던데 HBM을 생산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타격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예상되던 수준보다 좀 더 강력한 수준인 2세대 HBM 이상의 제품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현재 HBM 제품군에 중국 수출이 비중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BM 제품군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군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이 있어서 핵심 제품에 대한 수요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다양한 단계의 HBM 제품군에 대한 수요 다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제약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개발을 통한 수요 확보 노력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환율이 계속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하셨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해지 방법 자체는 내부 방식이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방식으로는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차액만 정산하는 상계 방법이라든지 최대한 수출 거래나 수입 거래의 결제 시기를 일치시켜서 매칭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유지한 다음에 활용하는 내추럴 해칭 또는 또 결국에는 소비자들 전가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요. 더불어 이제 환해지 금융상품은 선물환이나 외환수합이나 그다음에 환변동 보험, 통화 선물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이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라는 점이지 환테크나 환차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면 안 되고 전반적인 경영진들하고의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또 환율의 방향성, 폭, 그다음에 거래 규모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상품, 또 자사의 인력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의 국가 등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택해야 되고 무엇보다 상품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품을 환해지 상품 선택한 그런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산업 질문 주셨는데요. 유통업을 중립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래도 성장이 기대되는 업태 하나를 꼽은다면 이제 어디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의 현재 상황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업태는 편의점 그리고 SSM,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SSM,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편의점 업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소용량 다빈도 쇼핑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근거리 쇼핑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델리 쪽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퀵커머스 같은 비즈니스로 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합 근린형 점포들이 아무래도 성장이 기대되는 업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를 마무리하고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채팅창에 올려드린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